사돈 어르신, 은퇴하시고 연금 받으시면 생활에 여유라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이들 결혼하는데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여력이나 될련지. 어휴. 아니, 장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들아, 오늘은 그냥 참아라. 언젠가 이 사람들이 진짜 누굴 무시했는지 알게 될 거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실, 높은 천장 아래로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났다. 신랑 측 가족이 먼저 도착했다. 한상도는 깨끗하게 다림질한 흰 셔츠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옷은 낡지 않았지만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의 아들 준호는 아버지 옆에 서서 시계를 확인했다. 준호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히 맸지만 그 역시 눈에 띄게 고급스러운 차림은 아니었다. 아버지, 긴장되시죠? 준호가 작게 웃으며 물었다. 한상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긴장은 무슨,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지. 서연이가 좋은 아이면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온화했다.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크게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남을 무시하는 일도 없었다. 그때 연회실 문이 열렸다. 신부 측 가족이 들어왔다. 박기철이 먼저 들어섰다. 60대 중반의 그는 딱 봐도 비싼 수입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번쩍였고 구두는 광택이 날 정도로 반들거렸다. 그의 아내 최명희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들어왔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들의 뒤로 딸 서연이 따라 들어왔다. 서연은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부모와는 달리 수수한 인상이었다. 오셨습니까? 한상도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다. 박기철은 잠깐 그를 훑어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예, 왔습니다. 여기 자리가 좋네요. 우리가 자주 오는 곳이긴 한데. 그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다. 최명희도 핸드백을 의자에 걸며 말했다. 여긴 예약하기가 정말 힘든데 우리 집사람이 아는 분 통해서 겨우 잡았어요. 준호는 약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참았다. 서연이 그를 보며 미안하다는 듯 작게 미소 지었다. 한상도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경계의 신호였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박기철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편하게 드세요. 한상도는 고맙다고 했지만 박기철의 말투에는 배려보다 과시가 더 짙었다. 그는 마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준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기에 그 역시 입을 다물었다. 최명희가 물을 마시며 물었다. 사돈 어르신은 지금 뭐 하세요? 한상도가 대답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했었죠. 최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선생님이셨군요. 그럼 연금 받으시겠네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그 정도 수입으로 괜찮으시겠냐는 의미가 담긴 듯했다. 한상도는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춘 것을 알아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상도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고 준호도 따라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기철과 최명희는 먹는 것보다 말하는데 더 집중하는 듯했다.
박기철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수천억대 프로젝트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고 최명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남편이 정말 바빠요. 미팅이 얼마나 많은지. 한상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대단하시네요.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지만 박기철은 그것을 단순한 예의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말인데 박기철이 잠시 멈추더니 한상도를 바라봤다. 혼수 문제 말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으로 쓰라고요. 준호가 깜짝 놀라 말했다. 아버님, 그건 너무 과하십니다. 하지만 박기철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이 불편하게 살 순 없잖아요. 그러더니 그는 한상도를 보며 덧붙였다. 물론 신랑 측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혼수는 양가가 함께 맞추는 거니까요. 그 말에는 압박이 실려 있었다. 최명희도 거들었다. 요즘 결혼은 예전과 달라서 다들 체면을 생각하거든요. 사돈댁도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한상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찬찬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박기철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듯했다. 뭐, 은퇴하시고 연금 받으시면 여유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려 했지만 한상도가 그의 무릎을 가볍게 쳤다. 준호는 아버지를 봤다. 한상도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다. 참아라는 신호였다. 서연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혼수 얘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박기철은 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아니야, 서연아. 이런 건 미리 정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그는 다시 한상도를 봤다. 사돈 어르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상도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저희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필요한 건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박기철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다. 에이, 그런 말씀만 하시면 곤란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박기철은 준호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젊은 친구가 말버릇이 그게 뭡니까?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최명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금이 간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다. 한상도는 조용히 물을 마셨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 아이를 무시하게 둘 수는 없어. 식사가 끝나고 두 가족은 어색하게 헤어졌다. 차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운전하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한상도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니다. 내가 잘했어. 하지만 준호야, 오늘은 그냥 참아라. 언젠가 그 사람들이 진짜 누굴 무시했는지 알게 될 거다. 준호는 아버지를 봤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한상도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준호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상도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다. 괜찮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상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아빠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집이랑 예금 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선생님 하시면서 모으신 거 있으시고. 한상도가 작게 웃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다. 준호는 아버지를 빤히 봤다. 한상도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땅을 샀어. 서울 근교에, 그리고 이 동네 여기저기에. 그때는 땅값이 쌌거든. 선생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 남은 돈은 다 땅에 넣었지. 준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한상도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금 시세로 치면 몇백억은 될 거야. 건물도 몇 개 있고 이 동네 상가 건물도 내 거란다.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지,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한상도가 대답했다. 말해서 뭐하니? 돈 자랑하려고 산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 나중에 쓰라고 모은 거지. 그리고 나는 검소하게 사는 게 좋더라. 돈 많다고 떠벌리면 사람 관계가 다 변하잖니.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숙연해졌다. 그제야 아버지가 왜 항상 그렇게 겸손했는지 이해가 됐다. 한상도는 계속 말했다. 오늘 그 사람들 봤지? 돈으로 사람을 누르려고 하더구나.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은 선을 넘었어. 우리 아들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상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조용히 있자. 그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재개발 사업, 그거 내가 잘 알아. 왜냐면 그 땅 주인이 나거든. 준호는 눈이 커졌다. 네, 정말요? 한상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네 땅 절반 이상이 내 거야. 20년 전에 샀지. 그때는 아무도 거기 신경 안 썼어. 근데 지금은 개발하려고 난리지. 박기철이 사장으로 있다는 그 건설사도 거기 참여한다더구나.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실제로는? 한상도가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나서면 안 돼.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누굴 무시했는지 말이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됐다. 며칠 후 한상도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외출했다. 준호가 물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한상도가 대답했다. 재개발 설명회 있어. 땅 주인들 모이는 자리거든. 준호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말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한상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한상도의 표정은 묘했다. 준호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한상도가 작게 웃었다. 재미있더구나. 박기철이 거기 있었어. 근데 날 못 알아보더라. 준호가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요? 한상도가 대답했다. 나도 모르는 척했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준호는 아버지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다. 한상도는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다. 준호야,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냥 기다려봐. 준호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열린 것은 구청 대회의실이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 땅 주인들이었고 몇몇은 건설사 관계자들이었다. 한상도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다.
단상 앞쪽에는 박기철이 서 있었다. 그는 건설사 대표답게 당당한 자세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은 저희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박기철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건설 대표 박기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총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완공되면 이 지역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땅 주인 여러분들께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박기철은 계속해서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다. 몇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다. 보상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이사는 언제 가야 하나요? 박기철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러다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이 땅 주인들 전부 동의한 겁니까? 박기철이 대답했다. 아직 일부는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동의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었다. 잠깐만요, 박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들며 말했다. 이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실제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분이 따로 계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기철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무원이 대답했다. 이 지역 토지의 60% 이상을 한 분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동의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박기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누군데요? 공무원이 명단을 보며 말했다. 한상도 씨라는 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봤다. 한상도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저입니다. 그가 일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박기철도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박기철은 한상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단지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으로만 보였다. 박기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한상도 씨. 저희가 연락드렸었죠? 한상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뭐가 망설여지십니까? 저희 조건이 나쁘지 않을 텐데요. 한상도는 차분하게 말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 애착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박기철은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겉으로는 웃었다. 어르신, 그래도 현실을 생각하셔야죠. 개발되면 땅값이 훨씬 오를 텐데요. 한상도가 대답했다.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박기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에휴, 어르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집만 부리십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드릴 텐데. 그의 말투에는 무시가 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공무원이 중재에 나섰다. 박 대표님, 토지 소유주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강요하실 수는 없습니다. 박기철은 입맛을 다시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한상도도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안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한상도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과거 한상도가 가르쳤던 제자들이었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박기철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봤다. 그는 비서에게 물었다. 저 노인네가 누구야? 비서가 대답했다. 한상도 씨라고, 은퇴한 교사라고 들었습니다. 박기철이 코웃음을 쳤다. 교사 주제에 땅은 많이 가지고 있네. 뭐 어차피 설득하면 되겠지. 하지만 박기철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가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한상도라는 것을. 일주일 후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협의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더 공식적인 자리였다. 구청 회의실에는 건설사 관계자들, 토지 소유주 대표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모였다. 박기철은 정장을 빼입고 단상 옆 특별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동석했다. 한상도는 이번에도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다. 회색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구청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보상안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고는 박기철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박기철은 자신만만하게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여러분, 저희 대한건설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고 설명을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공원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감탄했다. 박기철은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토지 소유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한 토지 주인이 손을 들었다. 보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박기철이 대답했다. 시세보다 30%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 박기철은 속으로 만족스러웠다. 이 정도면 다들 동의하겠지. 하지만 그때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모두가 돌아봤다. 한상도가 천천히 손을 들고 있었다. 박기철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무슨 질문이십니까? 한상도가 일어서며 말했다. 보상 기준이 시세보다 30% 높다고 하셨는데 그 시세는 누가 정한 겁니까? 박기철이 대답했다. 당연히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정했습니다. 한상도가 다시 물었다. 그 감정평가가 정확한지는 누가 보증합니까? 박기철의 표정이 굳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공식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한상도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땅값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시하신 금액은 3년 전 시세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다른 토지 주인들도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박기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최신 시세를 반영했습니다. 한상도가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제가 직접 최근 거래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지역 평당 가격은 작년에만 40% 올랐습니다. 그런데 귀사가 제시한 금액은 그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박 대표님, 이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기철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저희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상도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토지 주인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박기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게, 뭔가 이상하다 했어. 다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구청장이 회의를 중단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보상안을 재검토한 후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박기철은 분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런 게 나와? 비서가 작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박기철은 한상도를 노려봤다. 한상도는 태연하게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한상도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이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도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상도에게 인사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박기철은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다. 저 노인이 점점 방해가 되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저 사람 신상 좀 알아봐. 제대로 된 자료 가져와. 한편 한상도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회의 어떻게 됐어요? 한상도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재미있었다. 박기철 그 사람 얼굴 볼만했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신 거예요? 한상도가 대답했다. 걱정 마라. 이제 시작이니까. 그날 저녁 박기철은 집에서 서류를 검토했다. 비서가 가져온 한상도의 자료였다. 은퇴교사, 재산. 그는 눈이 커졌다. 서류에는 한상도가 소유한 토지 목록이 나와 있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게 대체 뭐야? 이 노인네가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박기철은 서류를 더 자세히 봤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며칠 전 상견례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 한상도가 있었다. 박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사람이 사돈? 그는 며칠 전 자신이 한상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다. 무시하고 깔보고 모욕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기철은 식은땀을 흘렸다. 망했다. 내가 완전히 망했어. 다음 날 아침 박기철은 잠을 설쳤다. 어젯밤 내내 한상도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옆에서 아내 최명희가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박기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다. 최명희가 다시 물었다.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박기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이 꼬였어. 아주 크게. 최명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가 문제인데요? 박기철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번에 상견례 했던 사돈 말이야. 그 사람이 문제야. 최명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 평범한 은퇴교사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박기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평범한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이 재개발 부지 땅 주인이야. 그것도 절반 이상을. 최명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야. 몇백억은 가지고 있을 거야. 최명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상견례 때 자신이 한상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호텔 예약이 힘들다고 으스대고 은근히 재산을 물어봤던 일들이 기억났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박기철은 계속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회의에서 그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야. 이제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어. 최명희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박기철은 고민하다 말했다. 사과해야지. 달리 방법이 없어. 그날 오후 박기철은 한상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준호였다. 여보세요? 박기철이 어색하게 말했다. 아, 준호 씨. 저 박기철입니다. 혹시 아버님 계십니까?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무슨 일이시죠? 박기철은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준호는 아버지를 봤다. 한상도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준호가 전화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께서 바쁘십니다. 박기철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부탁입니다. 꼭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준호는 다시 아버지를 봤다. 한상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기철이 급히 말했다. 사돈 어르신, 저 박기철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한상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기철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제가 그동안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한상도는 잠시 침묵했다. 꼭 만나야 할 일입니까? 박기철이 대답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한상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 제 집으로 오십시오. 다음 날 박기철은 혼자 한상도의 집을 찾아갔다. 아내를 데려가려 했지만 한상도가 혼자 오라고 했다. 그는 과일 바구니와 비싼 선물 세트를 들고 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생각보다 평범한 주택이 나타났다. 박기철은 속으로 의아했다.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이런 집에 사는 거지? 한상도가 현관에 나와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박기철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사돈 어르신,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태도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다. 한상도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준호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박기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한상도가 차를 따르며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습니까? 박기철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사돈 어르신,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상도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례했다는 겁니까? 박기철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상견례 때 어르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상도는 표정 변화 없이 물었다. 왜 사과하십니까? 제가 땅 주인이어서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입니까? 박기철은 말문이 막혔다. 한상도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박기철은 한참을 고민하다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한상도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적어도 솔직하시네요. 박기철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 저는 평생 돈과 권력만 쫓아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습니다. 한상도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박 사장님, 저는 돈이 많아서 존중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저를 은퇴교사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도 존중받아야 할 직업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박기철은 고개를 숙였다. 한상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한상도는 계속했다. 저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길 바라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은 돈으로 땅을 샀고 그게 지금 가치가 올랐을 뿐입니다.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기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상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재개발 사업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토지 주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당신 회사 이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박기철은 깊이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차에 타며 박기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박기철이 집에 돌아간 그날 저녁 한상도의 집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하실 거예요? 한상도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용서와 사업은 별개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할지는 지켜봐야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났다. 재개발 사업에 숨은 실세, 은퇴교사 한상도. 기사에는 한상도가 이 지역 최대 땅 주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이야기가 실렸다. 기자는 한상도를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지역 커뮤니티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됐다. 사람들은 한상도를 칭찬했다. 저런 분이 진짜 부자다.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사는 게 멋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분이시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반면 박기철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누군가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흘렸다. 박기철이 한상도를 무시하고 깔봤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박기철 대표가 땅 주인한테 함부로 했대. 저러니까 사업이 안 되지. 박기철의 평판은 급격히 나빠졌다. 회사 사무실에서 박기철은 신문을 보며 분노했다. 도대체 누가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인 것 같습니다. 박기철은 책상을 쳤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때 전화가 울렸다. 회사 이사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박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이사가 대답했다. 기사 때문입니다. 대표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회사 신뢰도도 떨어진 겁니다. 박기철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그는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기철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소. 최명희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박기철이 신문을 내밀었다. 이것 때문이요. 최명희는 기사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떡해요? 박기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너무 오만했소. 이게 다 내 잘못이오. 최명희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상견례 때 명품을 자랑하고 한상도 가족을 은근히 무시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딸 서연이 집에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박기철이 물었다. 왜 그러니? 서연은 신문을 꺼내들며 말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버지가 준호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박기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그렇게 모욕했다고요? 최명희가 변명하려 했다. 서연아, 우리도 몰랐어.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서연이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대단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돈과 권력만 보고 사셨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안 보시고요. 박기철이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준호와 그 가족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최명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가 사과할게. 제발 화내지 마.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준호네 집에 가서 직접 사과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분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게요. 저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박기철과 최명희는 충격을 받았다. 서연아, 그건. 하지만 서연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박기철 부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것들이 결국 자기 딸까지 상처 입혔다. 다음 날 서연은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준호는 놀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말했다. 내 부모님 일로 사과하고 싶어.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고.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알았어. 우리 집으로 올래? 서연이 대답했다. 응, 갈게. 그날 오후 서연은 한상도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손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들고 있었다. 현관 앞에서 준호가 그녀를 맞았다. 들어와. 거실에는 한상도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깊이 인사하며 말했다. 아버님,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한상도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서연 씨. 앉으세요. 서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딸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한상도는 냅킨을 건네며 말했다. 울지 마세요.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준호와 준호 가족을 제대로 소개하지도 못했고. 한상도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서연 씨, 부모는 자식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괜찮아. 우린 괜찮아. 서연은 준호를 보며 울먹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상도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됐어요. 부모 문제는 부모가 해결할 문제고 당신들은 당신들 인생을 살아가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한상도를 봤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상도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사람은 무슨, 그냥 평범한 늙은이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도 아버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박기철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박기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니? 서연이 대답했다. 준호네 집이에요. 박기철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곳에 내가 가도 될까? 서연은 한상도를 봤다. 한상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전화로 말했다. 오세요. 30분 후 박기철이 도착했다. 그는 아내 최명희와 함께 왔다.
두 사람은 한상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기철이 먼저 말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최명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상도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박기철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한상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박기철과 최명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한상도가 그들을 앉히며 말했다. 저는 복수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했을 뿐입니다. 박기철이 말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한상도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십시오. 최명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 씨가 우리 딸을 잘 돌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상도는 준호를 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도 서연 씨를 소중히 할 겁니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박기철이 한상도에게 물었다. 어르신,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상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조건대로만 하신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십시오. 박기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박기철과 최명희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한상도는 그들을 용서했다. 서연과 준호는 두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기철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정말 부끄러웠소. 최명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하지만 한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기철이 말했다. 그래. 저런 분이 진짜 부자지. 나는 돈만 많은 거지였어. 뒷자리에서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라도 깨달으셔서 다행이에요. 박기철은 백미러로 딸을 봤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서연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네,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요. 그날 밤 언론은 또 다른 기사를 냈다. 박기철 대표 한상도 씨에게 공개 사과. 기사에는 박기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여론은 조금씩 누그러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적어도 잘못을 인정했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일로 박기철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석 달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박기철은 약속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고 보상금도 정당하게 책정했다. 한상도는 토지 매각에 동의했고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됐다. 언론은 이를 모범적인 재개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상도의 집 거실에서 준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한상도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언제로 했니? 준호가 대답했다. 다음 달 15일이요. 가을이 좋다고 서연이가 그랬어요. 한상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절이지. 결혼식은 어디서 하니? 준호가 대답했다. 작은 예식장으로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한상도가 물었다. 서연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큰 호텔에서 하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려서 작게 하기로 했대요. 한상도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결혼식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상도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당함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아빠는 그냥 내가 그걸 깨닫게 도와줬을 뿐이야.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박기철의 사무실에 한상도가 찾아왔다. 박기철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사돈 어르신, 어쩐 일이십니까? 한상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재개발 최종 계약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기철은 공손하게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모두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성됐습니다. 한상도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주민 이주 대책은 제대로 세워졌습니까? 박기철이 대답했다. 네, 임시 거주지도 마련했고 이사 비용도 전액 지원합니다. 한상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서명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난 후 한상도가 말했다. 박 사장님, 그동안 많이 바뀌셨더군요. 박기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상도가 말했다. 깨달음이 늦은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사시면 됩니다. 박기철은 감사의 인사를 했다. 어르신,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상도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스승은 무슨, 그냥 인생 선배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이 담긴 악수였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다. 작은 예식장에는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서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기다렸다. 박기철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준비를 했다. 대기실에서 박기철이 딸에게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많이 부족했지? 서연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잖아요. 박기철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준호와 그 아버님께 잘해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음악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준호는 다가오는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박기철은 딸의 손을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장인어른. 한상도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옆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상도는 속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가네. 좋은 며느리 맞이하게 됐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주례사가 시작됐다. 주례를 맡은 노 교수가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젊은이의 만남이자 두 가족의 만남입니다. 처음에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주례는 계속 말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신랑 신부는 서로의 마음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가족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남입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준호와 서연은 키스를 나눴다. 하객들은 환호하며 축하했다. 피로연 시간, 한상도와 박기철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박기철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사돈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상도도 잔을 들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이제 우리 사돈간이니 서로 돕고 살아갑시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최명희도 한상도에게 인사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예전에 너무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도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최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많이 변했다. 명품 가방 대신 수수한 가방을 들고 진주 목걸이 대신 소박한 액세서리를 했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호와 서연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한상도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줬어.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며칠 후 한상도는 서재에서 편지를 썼다. 준호에게 남길 편지였다. 준호야,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재산은 언젠가 사라진다. 건물도 무너지고 땅도 주인이 바뀐다. 하지만 남는 건 사람의 품격이란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남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진짜 유산이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빠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어.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했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한상도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준호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1년 후 준호와 서연은 첫 아이를 낳았다. 한상도는 할아버지가 됐다. 그는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다. 박기철과 최명희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되어 기뻐했다. 두 가족은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됐다. 어느 날 박기철이 한상도를 찾아왔다. 사돈 어르신, 제가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상도가 놀라며 물었다. 봉사활동요? 박기철이 대답했다. 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번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요. 한상도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돈을 쓰는 방법이지요. 박기철은 한상도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삶이 제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한상도는 박기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가 차를 마셨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한상도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하구나.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결말은 아름답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준호, 서연, 그리고 어린 손주, 박기철 부부까지.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한상도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행복해하는 것. 밤이 깊어갔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한상도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남는 건 사람의 품격이란다. 그 말은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이제 아들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박기철에게까지 전해졌다. 한상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한상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